제가 선점한다는 선점했을 때 안 되면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제 종료해서 어퍼했지만 프로세스 스킬했다. 갑자기 스킬 이거를 받았어요.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 확실한 컨텍스트 스위치 하셔야 됩니다. 네, 빠져나오세요 빨리. 스스로 종료하세요. 강제 종료하기 전에.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ER 모델이라는 주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언급이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걸 배우는데 여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설계하는 이슈가 있어요. 즉 모델링하는 이슈.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꺼내는데 이 데이터가 테이블이 북 테이블 한 개, 북하고 그다음 뭐가 있고 거래처 한 개. 간단하게 테이블 두세 개였다면 2개 내지 3개만 있었다면 아마 설계 방법, 모델링 이런 걸 많이 공부하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복잡한 데이터를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을 때 이 데이터가 진짜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갔고 내가 설계한 DB 안에는 실제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슈가 되겠죠. 중요한 문제이고 만약에 이런 거 없이 하면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와 상관없는 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근데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 엉망이 되면 내 프로그램 좀 잘못되면 상관없는데 누군가와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둘이 일하는데 한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이 보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겠죠. 그렇죠? 지성인이니까 그냥 때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말로 막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 혼자 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진짜 누가 봐도 맞는 올바른 적절하게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DB 설계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서 테이블이 3개가 있고 컬럼 몇 개 있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보통 한 1년 뒤쯤 다시 봤어요. 이 서비스를 좀 수정해야 돼요. 고객이 많이 들었거나 또는 누군가의 기능 요구가 있어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 설계가 잘 안 돼 있으면 나에게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 돼요. 1년 뒤에 바꾸려고 했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싹 뜯어고치기 전에 못 바꾸는 구조인 거예요. 맞겠죠, 완전. 스스로 발등 찍힌 거죠, 진짜로. 데이터 조금 바꿔야 돼. 데이터를 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든 설계에서. 내 DB 설계는 DB 설계가 다 완전 새로 싹 해야 돼. 프로그램도 왕창 바뀌어야 돼. 이러면 큰 문제겠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꽤 많은 부분이 데이터 놓고 빼기 위한 SQL 수도 이해도 중요한데 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이슈예요. 적절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설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Entity Relationship 모델이에요. ER.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걸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ER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념도 조금 이제 관계형 모델 개념도 조금 알게 됐고 MySQL을 써서 이제는 생성, 수정, 삭제, 검색을 다 복잡한 건 아니지만 꽤 할 수 있게 됐죠.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는 상태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도서 쇼핑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테이블들은 좀 아까 제가 도입 설명을 했지만 하나가 아니고 꽤 많이 필요해요, 여러 개. 그럼 어떻게 테이블들을 생성해야 될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것부터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모델링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대상이 있어요. 뭔가 대상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대상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구성 요소. 그 다음에는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즉 뭔가 연산 또는 조작에 해당되는 뭔가를 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하는데 지켜져야 될 규칙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사실 크게 보면 우리는 데이터들이죠. 데이터들이 이제 테이블로 표현되는 거고, 관계형에서는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거기에 지켜져야 될 규칙들이 이제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데이터로 오기 전에도 뭔가 모델링 한다면 항상 이런 개념이에요. 뭔가 모델링을 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존재하고 대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연산에 해당되는 개념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지켜져야 될 규칙들이 항상 나타나요. 제약 조건. 그래서 뭔가 모델링을 한다면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는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구성 요소는 relation, tuple, attribute, value 이것들이 다 구성 요소예요. 데이터들이 이런 요소로 구성이 돼요. relation, tuple, attribute 용어 익숙하시죠?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relation, tuple들에 대해서 하는 연산은 생성하거나 읽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이거에 준하는 SQL 명령어는 create,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연산은 CRUD라고 줄여서 불러요. CRUD 연산이다. 이런 용어가 꽤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현장에 가면 CRUD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얘기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연산한다는 거예요. CRUD. 지켜야 할 규칙은 우리 배웠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데이터 무결성 제한 조건들입니다. 5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꽤 많은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사실. 근데 이 데이터 구성 요소들을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야 될지, 이것들이 이 부분이 이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의 중요한 요소예요. 연산이나 제약 규칙도 물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릴레이션, 그 릴레이션 투풀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앞부분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모델을 단계를 쭉 살펴보면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DBMS의 독립적인 단계가 있고 DBMS의 의존적인, DBMS가 무엇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DBMS는 흔히 얘기하는 그 DBMS가 관계형 DBMS냐, 객체형 DBMS냐, 객체 관계형이냐, 계층형이냐, 네트워크형이냐, 모두 이렇게 존재합니다. DBMS들이. 그 DBMS가 어떤 모델에 입각한 DBMS냐에 따라서 이 밑단 단계는 꽤 많이 달라져요. 여기에 미니월드, 작은 세계가 있어요. 넥스트의 학사 업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IT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면 작은 세계는 이 넥스트가 돼요. 그 중에서 넥스트의 학사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작은 세계가 돼요. 이것을 우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만들어야 되니까. 작은 세계를 관찰을 해서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고 수정하고 분석해요. 이건 프로그램 개발도 똑같아요. 그죠? 이게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DB 개발이든 똑같아요. 이 단계는 어쨌든 내가 IT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정해지면 이 과정은 똑같이 벌어지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왼쪽으로 가요.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도출해요.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들을 해야 돼가 나와요.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오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은 흔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돼?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까?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넥스트 학사 업무하면 학생 데이터 저장해야 돼. 나오겠죠.
여러분 쉽게 떠올리는 것들 몇 개 떠오르는 거 있죠. 넥스트 학사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은 뭐가 나올까요? 제가 하나 얘기했죠.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교직원. 교직원 데이터가 관리돼야 돼요. 특히나 학사 업무라고 했으니까 교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꼭 있어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수업, 교과목. 이게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도출돼야 돼요. 요구사항들. 여태까지 그거 해본 적 없죠, 여러분. 그냥 프로그램은 기능 요구사항하고 그거 하다 보면 이거 변수가 뭐가 필요하네 이렇게 아마 프로그램했을 거예요. 근데 연구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개념적인 설계를 해요. 이 개념적인 설계는 DBMS와 독립적이에요. 이 DBMS가 무슨 DBMS를 쓰든 상관없어요. 개념적으로 설계를 해서 결과는 개념 스키마라는 게 나와요. 개념적으로 설계한 스키마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썼던 그 스키마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 스키마는 고수준의 데이터 모델이고 DBMS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일반 사용자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스키마예요. 이 스키마를 설계할 때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요. 또 아까 이 챕터가 ER 모델이었죠.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그걸 이용해서 개념적 설계를 합니다. 즉, 이 개념 스키마는 ER 스키마예요. Entity ER 다이어그램 스키마. 이걸 만드는 게 개념적 설계예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다면 뭘 하냐면 논리적 설계를 해요. 자, 이 논리적 설계는 DBMS에 의존적인 거에 걸쳐 있네요. 독립적인 것과 의존적인 것에. 그렇죠? 개념 스키마 고수준 데이터가 무슨 말이에요? 고수준, 저수준.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3T 아키텍처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수준은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컴퓨터, 물리적인 장치, 하드디스크, 컴퓨터 시스템 이것과 관련된 수준의 데이터 모델이었고, 고수준은 이 하드웨어랑 상관없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죠. 고수준은. 똑같아요. 고수준이라는 게. 논리적인 설계는 이 개념 스키마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수준의. 이 논리적인 설계 또는 구현 수준의 설계라고, 구현 설계. 논리 설계, 구현 설계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DBMS 내부에서 구현이 가능한 설계이기 때문에. 논리적 설계를 하게 되면 논리 스키마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와요. 이 논리 스키마는 특정 DBMS의 구현 데이터 모델로 표현돼요. 이걸 논리 설계 또는 구현 설계라고도 부른다 그죠. 이 논리 설계를 할 때는 상용 DBMS를 흔히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설계는 매핑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설계인데 매핑이 들어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념적으로 설계한 결과를 밑에 있는 DBMS에 맞게 매핑을 해요. 이 설계 결과를 DBMS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매핑을 해요.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가 만약에 계층형 DBMS였다면 이 개념 스키마를 계층형 DBMS 맞는 데이터 모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관계형 DBMS라면 이 개념 스키마를 관계형 DBMS에 맞게 변환하는 거예요. 데이터 모델. 그래서 매핑이 뭐고 걸쳐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것과 의존적인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 매핑을 거친 설계가 끝나면 논리 스키마가 나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사항에 기능 분석을 하고 여기에 데이터 플로우를 그리고 순서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시나리오, 플로우 차트 이런 거 그리게 되죠. 이런 거 해보셨죠? 여기 있는 거 다 해보시진 않았겠지만 일부 이상을 해보셨죠. 특히나 디자인 프로젝트를 거치신 분들 다 해보셨죠? 이런 문서를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이거 할 때 DB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수준의 트랜잭션 명세라는 게 필요해요. 즉 이 트랜잭션 명세는 포커스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넣거나 수정하는 넣거나 일고하는 작업이 있죠. 그런 작업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를 명세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DB와 연동해서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 있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걸로 묶이는 거고요. 그 데이터 작업에 관련된 것들이.
그럼 작업이 나오면 그게 이게 다 됐으면 물론 여기에 소프트웨어 어떤 기능을 할지 그게 다 알고리즘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설계를 하게 돼요. 이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이 논리적인 설계 이걸 참조하게 하게 됩니다. 즉 DBMS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 설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논리적 설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DBMS 설계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물리적 설계인데 물리적 설계는 DBMS의 하드웨어까지도 고려하는 파일의 공간을 얼마나 차지할지 등등을 고려하는 거죠. 설계인 거고 이 논리 스키마로부터 물리 스키마 또는 내부 스키마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은 흔히 DBMS가 알아서 해줘요. 거기에 몇 가지 조건만 명시해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관리자. 가장 간단한 예제가 여기에 테이블에 인덱스를 만들어 놨지요. 인덱스가 있어야 돼 라고 설계하면 거기에 DBMS가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인덱스나 접근 경로나 파일의 조직이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설계를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접근하는 이 프로그램의 명세를 참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 DB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야 아까 인덱스, 가장 쉬운 예로 인덱스 테이블에 어디에 인덱스를 만들면 더 빠를지는 이 데이터를 쓰는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등을 검토한 후에야 물리적인 설계가 확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끝나면 실제 트랜잭션 프로그램 간의 구현이 됩니다. DB에서 데이터 요구와서 뭔가 프로그램 동작하고 어쩌고 하는 구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DB 사이드가 결합이 됐어요. 물론 이 시야는 다분히 데이터베이스적인 입장에서 많이 정리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에 봤던 3티어 아키텍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개념적 설계, 개념 스키마. 다음번에 설계 이슈를 다룰 때는 여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설계는 다음번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이제 찔끔찔끔 등장할 거예요. 이걸 다 다루는 건 어드밴스 수업에서 좀 다루거든요. 베이직에서는 주로 요 밑단을 다루게 되고 요 물리적 설계의 일부, 인덱스 정도만 다루게 돼요. 우리가 뭘 배우는지 설계할 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예제인데 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가 인터넷 도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인터넷 도서 쇼핑몰을 그냥 장난하듯이 두세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싶어요. 사업을 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책을 관리하는 물류창고도 우리나라 전국에 몇 군데 있고 한 거예요. 물류창고도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부서는 그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오는 이걸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이 책을 인터넷 쇼핑몰에 뭐 판촉을 어떻게 할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는 부서도 있고 좀 규모가 있는 인터넷 도서 쇼핑몰로 성장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되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그 회사의 업무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화해야 돼요. 회사 업무 자체를. 회사 업무를 소프트웨어화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회사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할지 이게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도서 쇼핑몰인데 컴퍼니가 추가로 등장한 거예요. 회사라는 게 책만 본 게 아니라. 시나리오 이해되시죠? 너무 급격하게 뛰었나? 벤처처럼 쇼핑몰 만든다는데 갑자기 회사가 물류창고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의 가정이 잘 됐죠. 회사 커지고. 그래서 그런 회사의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보면 이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뽑아낸 것의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약간 압축적이에요. 원래는 바로 이렇게 안 나오고 좀 더 막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여러 개의 부서들로 구성이 되고 부서마다 이름, 번호, 부서관리 사원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원이 부서를 관리하기 시작한 날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관리 사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부서는 여러 개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 보통 한 부서는 무슨 건물의 몇 층에 있어. 이렇게 딱 정해있어. 근데 우리 회사는 부서가 여기 성남시 상교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시 관악구에도 있을 수 있고 부서가 존재하는 위치가 두 군데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그 물류를 다루게 되는 그런 부서일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부서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한 개의 부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각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이름, 번호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룸, 위치가 한 개만 프로젝트 룸은 한 군데만 존재한다. 어느 한 군데에 모여서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 개의 위치를 가진다. 사원과 관련해서는 뭐가 많네요. 사원에 대해서는 이름, 사회보장번호 이거 우리나라 보면 주민등록번호 해야 되겠죠. 주소, 급여, 성별, 생년월일 등을 저장해야 되고 한 사원은 한 부서에 속하지만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즉, 한 사원은 부서, 소속 부서 한 군데인데 일하는 프로젝트는 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원이 관여하는 프로젝트들은 그 사원이 소속된 부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부서라는 개념이 있고 사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자기 부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반드시 한 부서의 각 사원이 각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하는 주당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당 몇 시간을 일하는 사원별로 직속 상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양가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보험, 회사의 의료보험 있잖아요. 반드시 처리해야 되죠. 각 직원별로 보험을 위해서 각 사원의 부양가족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 각 부양가족의 이름, 성별, 생년월, 사원과의 관계를 기록해야 된다. 이게 요구사항 나온 거예요. 우리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DB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꽤 많이 압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회계 파트나 경영업무 관련된 파트가 다 싹 빠진 거예요. 뭐 인사 등등 쭉 빠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인사 이런 거 되면 인사 법과 많이 복잡해질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실제 요구사항 현장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제도 본 거고 이 정도 수준이 흔히 각종 대학 교재나 뭐 DB 배울 때 이 정도 수준의 예제를 들고 보통 설계를 하고 SQL 쿼리도 만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설계단계 요구사항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도 설계한다 그랬죠. ER 데이터 모델로 넘어갑니다. 얘가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념적 설계는 거의 다 이 ER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ER 모델을 피터 첸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ER 모델은 ER 자체가 Entity Relationship, Entity는 개체고 Relationship은 관계죠. 그래서 Entity와 관계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보면 Entity와 관계로. 근데 여기 속성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속성은 이 Entity, 개체를 모델할 때 거기에 이 개체가 어떤 속성들로 표현된다.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더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빼면 사실은 ER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엔티티와 관계로 모델링 하겠다예요. 시작은. 그걸 하는데 엔티티는 속성줄로 표현이 되고 속성 안에는 또 속성 값을 갖게 되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져요. 걔네는. 쉬운 방법은 ER 모델은 엔티티와 릴레이션십, 개체와 관계를 모델링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엔티티는 뭐냐? 엔티티는 개체는
실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고, 릴레이션십은 그런 엔티티 또는 개체들 간의 연관이 있는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고 불러요. 그럼 ER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얘기했던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을 그림을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개념적으로 모델링한 결과예요.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이 그림으로 그렸다는 얘기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림이 아니고 텍스트로 나오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서로 관계를 파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 건 그림이에요. 다이어그램.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와 애트리뷰트를 좀 더 보면,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할 때 엔티티는 우리 넥스트 학사 업무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넥스트 학사 업무에 넥스트 학사 업무 보니까 강의실 안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네. 의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죠. 그럴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강의실 안에 프로젝터가 있고 강의실 안에 스크린이 있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죠. 다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장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넥스트 학사 업무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저장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곤란해요. 모두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넥스트 학사 업무를 하는데 강의실 안에 어떤 의자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 거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의자 이거 개체잖아요. 이거 개체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중요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물, 개념, 사건, 가치가 있는 저장할, DB화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뽑아서 엔티티로 만드는 거고, 조금 아까 앞에 엔티티를 설명할 때는 실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실체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사물도 실체지만 개념, 사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엔티티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개념, 어떤 사건도 엔티티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넥스트 학사 업무로 만약 예를 든다면 어떤 수업, 교과목이라는 건 실체가 없죠.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안 보여. 개념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엔티티화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도 엔티티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넥스트 학사 업무로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수강 신청도 엔티티가 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한 내용이 그 안에 쭉 들어간 거죠. 학사 업무에 되게 중요하죠. 수강 신청. 그것도 역시 엔티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체, 사람이나 어떤 물건만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는 어떤 개념, 사건, 이런 것도 엔티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 엔티티는 사각형으로 표현해요. 사각형으로 나타내고 사각형 안에 엔티티를 씁니다. 여기에 엔티티 타입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티티는 실제 개체죠. 근데 그 개체들을 통칭, 묶어서 타입으로 묶어낸 거예요. 엔티티 타입. 같은 속성을 갖는 엔티티들의 집합. 즉, 넥스트 학사 업무에 넥스트의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학생들이 데이터를 꼭 저장해야겠죠, 아마도. 학사 업무에. 그러면 각각의 학생은 엔티티예요. 뭐 규원, 윤동준 뭐 이런 각각의 엔티티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 묶어서 학생이라는 엔티티 타입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의 타입이라는 게 있듯이 엔티티에도 타입이 정의돼요. 학생 엔티티 타입. 교수가 있다면 교수 엔티티 타입이 만들어져요. 그걸 뽑아내는 게 설계의 이계예요. 어떤 엔티티 타입을 뽑아낼지. 여기 예제가 됐죠. 디파트먼트. 여기 지금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죠. 이 자료는. 회사에서는 부서라는 엔티티 타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에 엔티티는 뭐 기획부, 마케팅부 이런 것들이 실제 엔티티겠죠. 엔티티 타입으로 디파트먼트가 있고 거기에 속성으로
네임, 넘버, 로케이션스라는 세 개의 속성이 있는 거죠. 이걸 뽑아내는 게 설계예요. 아까 예제로 봤던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부서라는 엔티티 타입이 필요하고 세 개의 속성을 갖는다. 이 자체가 설계예요. 애트리뷰트는 엔티티를 설명하는 속성. 그러니까 기본키 애트리뷰트가 있고 이 기본키 애트리뷰트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키 있죠. 키라는 개념 배웠고 기본키, 후보키 다 배웠죠.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세 가지 키를 배웠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기본키. 각 개체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키 애트리뷰트예요. 기본키. 선택된 거죠, 기본키로.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 밑줄로 표현돼요. 여기 보면 뒷판 전체에 넘버와 밑줄이 있죠. 여기서 넘버가 기본키라는 거예요. 이 설계. 자, 애트리뷰트의 분류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설명을 시작한 지가 거의 30분 가까이 됐네요. 표정들이 아닌 거 알겠지만 슬슬 지겨워지는데 이거. 저 역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싶지만 표정이 약간 애매해. 조금 더 하면 졸릴 거라는 표정으로 메시지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질문 받을게요. 오늘 강의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저기 퍼스넌스를 동그라미 2개 좋은 질문입니다. 그림에 설명하지 않은 정보를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설명할게요. 이게 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네, 뒤에서 설명할 정보이고 얘는 뭐냐면 값을 둘 이상을 갖는다. 다중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한 개의 엔티티가 다중값을 갖는다. 아까 설명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서요. 부서와 관련해서 한 개의 부서는 위치가 2개 이상의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엔티티인데도 불구하고 값으로 위치 값을 2개를 가질 수 있다. 다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부서는 번호 하나만 가져야 되죠. 한 부서는 이름 하나만 가져야 되죠. 이럴 때 하는 동작이. 네? 밑줄. 어디요? 넘버에 밑줄이 있어요. 있어요. 예. 좀 아까 설명했잖아. 기본키 애트리뷰트 설명하면서 밑줄로 표현한다. 딴시대가 네? 딴시대는 너무 감정이면 좋은 거예요. 당신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못 들었으면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에 네. 마지막 실수요. 실수. 네. 실수 마지막 문제 그거 동시에 하는 거랑 그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도 2개 연대서 올리거든요. 동시에 하는 거랑 순서대로 하는 거. 쇼케이스. 그 업데이트. 순서대로 하는 거하고 그걸 쿼리 한 개로 하는 거. 한 번에. 그러면 하나 한 다음에 백업 한 걸로 복구하고 한 번에 하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2개가 다 가능한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2가지 방법을 다 찾아서 제시해달라고. 그걸 다 익히셔야 돼요. 추가로 없어요? 확실히 강의를 한 30분 하니까 분들이 확실히 급격하게 안 나시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도 1시 반 시작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월요일이요? 화요일 죄송합니다. 월요일 수업한다는 거. 화요일 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습 과제와 이런 예습이 나갈 겁니다. 실버 다이아는 실버 다이아. 나도 유진이 그래서 나야. 이거 내가 엑셀을 파일을 다이아 두 명이서 했는 파출소랑 세트네. 너 아이디를 주고 친구에게 112 맞춘 거야. 아니?